세계무역기구 WTO 차기수장에 유명희 산자부 통산보훈부장 등 8명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WTO 사무총장 후보 등록이 마감된 것인데 후보 등록이 예상보다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당초 이날 오전까지 한국과 아프리카 후보의 대결로 치러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접수 마감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유럽 국가에서 후보를 내면서 결과를 예상하기 어렵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 가운데 일본은 모태기 외무상이 직접 적극적으로 관여하겠다며 방해의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각종 일본의 언론들의 보도를 봤을 때 어떻게든 한국발 WTO 총장을 막으려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과연 일본이 내세우는 방해 전략은 어떤 것이며 그것이 실제 만만치 않다고 하는데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한국은 어떻게 이러한 위기를 벗어나서 사무총장에 가까워질 수 있을지 대응책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일본에 맞서는 한국의 전략. 우선 한국은 이번 WTO 입후보가 지금까지의 총장 도전 중에서 가장 유리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한국은 이번이 세 번째 WTO 사무총장 도전으로 중견국 지위를 강조하며 표심을 공략한다는 계획입니다. 이해관계가 첨예한 미국과 중국, 유럽 사이에서 중립적 역할을 할 수 있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에서도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특히 유명희 본부장은 25년간 통상 외길을 걸은 전문가라는 점, 최근 코로나19 사태의 진화 과정에서 전 세계적으로 여성 리더십이 주목받은 점도 공략 포인트로 잡을 수 있습니다. 유명희 후보는 이 같은 점을 알리기 위해 다음 주 정부 대표단과 함께 WTO 본부를 찾을 예정입니다. 이와 같이 여성 후보라는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돌아가며 회장을 맡는 국제기구에서 유리한 가운데 아프리카 출신 후보인 나이지리아의 응고지 오콘조 이웰라 세계 백신 면역 연합 이사회 의장이 유력 후보로도 꼽히고 있습니다. 오콘조 이웰라 의장은 나이지리아에서 재무장관과 외무장관을 지냈고 세계은행 전무를 역임하는 등 다양한 경력을 쌓아왔습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가비를 이끌며 WTO가 자리한 스위스 제네바에서도 인지도를 높였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힙니다. 가비 본부도 제네바에 있습니다. 더욱이 그간 아프리카에서 WTO 사무총장을 배출한 적이 없는 데다 여성이 이 기구에서 최고위직에 오른 적이 없다는 점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결국 한국의 유명희 통상본부장은 무역 통상 분야의 외길만 걸어온 전문가로서 응고지 가비 이사장의 경우 다양한 국제기구의 경험과 아프리카 출신 WTO 총장이 아직 안 나왔다는 점으로서 2파전이 예상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유럽에서 후보군들이 쏟아져 나오며 치열한 WTO 총장이 되기 위한 장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특히 일본은 한국과 수출규제 소송 등을 앞둔 상태로 한국 후보는 부적격이라며 전략을 준비 중입니다. 두 번째, 일본의 WTO 한국 총장 저지 전략. 일본은 한국이 WTO 총장이 돼서는 안 되는 이유를 적극적으로 관련국에 전달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역시 핵심 사안은 미국을 설득하는 것입니다. WTO에서 미국의 입김은 가장 강하기 때문에 미국만 일본의 편을 들어 한국 후보를 밀지 않고 다른 나라를 지원하게 한다면 상당한 효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미국도 일본 말을 무턱대고 들어주면서 한국을 밀어낼 수는 없는데 무엇으로 설득하냐는 것이 관건입니다. 하지만 최근 일본의 행보를 보면 어렵지 않게 미국이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 의견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애초에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WTO를 사실상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중국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WTO에서 중국이 개도국 위치의 혜택을 받는다면서 상소 임원 임명을 동의하지 않았고 이것은 WTO 상소기구가 마비되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일본은 적극 반영해서 한국이 WTO 총장이 되었을 때 역기능을 어필할 수 있습니다. 일본이 최근 G7에 입성하려는 한국을 저지하려고 미국 정부에 꺼내든 카드는 바로 중국입니다. 일본은 한국이 친중 국가라면서 만약 G7에 한국이 입성하면 한국은 중국 편을 들 것이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애초에 G11을 모집하려는 의도가 중국 때리기임을 간파한 일본은 한국이 입성하게 되면 오히려 중국에 대해서 중립적인 의견을 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에 반하는 국가라고 어필한 것입니다. 일본의 이러한 적극적인 어필 때문인지는 몰라도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1일에 한국을 G7으로 초대를 한 뒤 아직까지 G7 관련해서 한국이나 기타 국가를 더하자는 추가 논의를 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9월에서 10월 정도에 G7 회의를 미국에서 오프라인으로 개최하는 게 어렵겠지만 미국으로서는 일본이 하는 주장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었지 않겠냐는 추측도 됩니다. 게다가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WTO의 중국 위치를 문제 삼아 왔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이번에도 비슷한 논리를 들어서 만약 한국이 총장이 된다면 중국의 WTO 개도국 위치는 여전히 유지될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한국은 친중국가이기 때문이다는 논리를 펼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은 중국 때문에 WTO에서 각종 파열음을 내고 있는데 한국을 밀어주기 어렵게 됩니다. 또한 이 주장을 좀 더 정당하기 위해서 한국뿐 아니라 아프리카 국가들도 1대1로 자금이 들어간 친중 국가라며 한국과 동시에 친중 프레임으로 묶어서 WTO 총장의 부적합으로 설득한다면 좀 더 그럴듯해지는 것입니다. 실제 WHO 총장인 거블의 여수수 체제는 중국의 1대1로의 자금이 에티오피아에 대거 들어갔기 때문에 WHO가 중국 위주로 돌아간다는 비판이 나온 바 있기에 미국은 이런 친중 주장에 매우 예민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이 현재 주장하는 바는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를 연결해주는 가교 역할을 한다고 나오고 있는데 일본에서 한국이 중간자적 역할을 강조하고 선진국인 미국 편을 일방적으로 들어주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한국을 지지하는 후보군에서 제외하자는 의견을 적극 미국에 낼 것으로 관측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미 일본은 WTO에서 지난 6월 29일에 미국이 일본을 선명하게 지지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수출 규제 관리에 관한 사안에 대해서 일본의 논리를 그대로 미국이 인정하며 제청했다는 것입니다. 일본 지지통신에 따르면 미국은 WTO에서 안보에 관한 물질이 수출되는 것으로 소송은 잘못이라고 했다면서 일본은 미국의 지지를 얻어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떤 관리를 통해서 그러한 멘트가 나온지 밝히진 않았으나 WTO 소송 관련해서 벌써부터 미국의 물밑 작업을 진행 중이라는 것이 언론을 통해 느껴지는 것이죠. 예전에는 이러한 것이 가짜뉴스거나 날조라고도 생각되었으나 볼턴 회고록 이후로는 일본과 미국 사이의 밀실 외교가 한국을 실제적으로 국제무대에서 큰 손해를 보게 하고 있음이 폭로되었기 때문에 WTO에서 일본의 움직임은 미국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결국 한국의 총장 당선을 방해할 것이 관측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여기서 끝나지도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코로나 백신. 한국을 저지하는 이유. 이것은 WTO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본은 한국이 WHO 총장으로 정은경 질병본부장이 출마한다고 할지라도 비슷한 논리로 방해할 걸로 보입니다. 마침 미국은 WHO에서 중국과 큰 갈등을 겪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에 중국 때문에 탈퇴한다며 으름장을 여러 차례 놓은 데다가 최근에는 유엔에 직접 미국이 탈퇴한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WHO에서 아직 납입하지 않은 2억 달러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재하므로 탈퇴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성공하지 못하면 바이든의 경우에 다시 WHO에 재가입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WHO에 머무는 동안에는 일본은 끊임없이 한국이 친중국가라는 점을 역시 부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이 WHO 총장에 앉게 되면 중국에 유리한 정책을 WHO에서 펼 수 있다는 논리가 또 등장하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앞서 WTO와 다른 국제기구보다는 일본의 설득력이 크게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미국인들이 가장 방역을 잘하는 국가로 꼽은 나라이며 늘 미국과 비교군으로 한국을 택해왔습니다. 중국의 코로나 관련 자료는 미국에서 거들떠도 안 받지만 한국의 확진자 수치를 비롯해서 각종 모든 자료들은 한국이 관련 분야 최고 국가로 인정하는 모양새였습니다. 또한 한국의 진단키트를 비롯해서 모든 미국 정치인들의 입에 계속 오르내리는 것은 한국이었습니다. 또한 수출 규제와는 달리 일본의 국익과 충돌하는 것도 아니니 한국의 WHO 총장에 대해서는 WTO보다는 좀 더 완화된 자세로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됩니다. 그러나 일본은 WHO 역시도 일본에서 후보를 내야 하며 한국을 경계하는 모드로 일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상켜야 같은 우익 언론에 나오고 있는데 이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WHO에서 일본은 또 다른 관점에서 한국의 총장을 막으려고 할 것인데 바로 백신 때문입니다. 현재 코로나 백신 관련해서 일본은 가장 먼저 백신을 개발하고 치료제를 생산하려는 목표를 가집니다. 최근 일본은 세계 백신 연합에 3억 달러를 기부해서 전 세계 두 번째의 기부금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이것은 백신 연합의 이사회에 진출해서 만약 백신이 일본에서 개발되면 적극적으로 공급한다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세계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코로나19 치료약 및 백신 개발과 보급을 이끌어 나가고 싶다고 기부금을 낸 취지를 설명했는데 그만큼 백신 패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WHO 수장에 한국이 된다면 이러한 일본의 백신 패권이 자칫 위협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 되니 역시 미국을 설득하면서 한국의 총장을 견제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령 한국은 친중국가이기 때문에 만약에 중국에서 백신이 가장 먼저 개발된다면 한국이 중국의 백신을 WHO를 통해서 전 세계에 공급하게 할 것이라는 주장을 미국 측에 적극적으로 전개할 수도 있는 것이고 미국은 백신 패권만큼은 절대 양보할 수 없으므로 일본이 주장하는 친중국가인 한국이 WHO 총장 후보로는 부적합하다고 여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실제로 미국은 백신 개발에서 중국과 관련한 라인을 모두 걷어내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콩 SEMP에 따르면 미국은 코로나19 백신 연구에서 갈수록 중국을 배제하고 있으며 협력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신속한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위한 초고속 작전을 진행 중인데, 이 작전의 최고 책임자인 구스타프 페르나 미 육군 사령관은 중국과의 협력 가능성을 배제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미국 국립보건원은 지난 4월 백신 및 치료법 개발 연구 전략을 수립을 위해 민관 파트너십을 체결했는데, 여기에 참여한 미국, 일본, 독일 등의 18개 제약회사 가운데 중국 업체의 이름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본과 한국 역사 문제에서 촉발된 수출 규제부터 국제기구의 수장 문제까지 한국을 저지시키는 데 있어서 적극 중국과의 연관성을 제시할 것으로 파악되며, 어느 정도 한국은 이에 대한 대비도 해야 하지 않냐는 의견이 나옵니다. 그러나 일본이야말로 시진핑의 방위를 공들여오는 등 그 누구보다 최근에 친중 정책을 펴왔었기 때문에 최근 G7에 제기한 한국의 친중론은, 한국에서 네티즌들을 중심으로 이러한 일본 뉴스는 오히려 환영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일본에서 아베 총리가 원래는 내년까지 임기를 3연임으로 가져가는 것으로 끝내야 하는데, 약간의 꼼수를 동원해서 4연임이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베 총리는 최근 수년간 한국과 외교에서 강대강 국면을 보이며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 수출 규제를 촉발한 장본인으로 한국의 각종 산업 분야에 큰 위협을 가하며 공분을 산 바 있습니다. 요미우리는 아베 임기가 길어질수록 한국은 수출 규제로 촉발된 국산화라는 가시밭길을 더 오래 걸을 수 있다면서 한국에는 큰 악재이며 양국 간의 역사 문제는 해결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총리는 3연임만 가능한 상황인데 어떻게 4연임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가 궁금하며, 오히려 한국에서는 아베 총리가 4연임이 되는 것을 반긴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아베 총리는 지금으로서는 4연임을 할 수 없으나 중의원을 해산함과 동시에 추진해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일본 정계에서 쏟아져 나오며, 아베 총리가 웃음 짓고 있다는 각종 기사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조기 총선을 실시해서 가능하게 한다는 것인데요. 의원 내각제를 채택한 일본의 조기 총선은 하원의 중의원 임기 만료 전에 국회를 해산해 원 구성을 새롭게 하는 것으로, 중의원 해산권을 쥔 총리는 다수당 총재로서 의석을 늘릴 수 있는 유리한 시기를 골라 조기 총선 카드를 행사할 경우 취약해진 권력 기반을 재구축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코로나19로 지지율이 최악으로 떨어진 아베 총리가 내년 10월까지 임기가 남아있는 현 중의원을 중도 해산해 조기 총선을 치를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아베 총리는 올 정기국회 폐회 후인 지난달 18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중의원 해산 가능성에 대해 지금은 머리에 한 구석에도 그럴 생각이 없다 하면서도 국민 신뢰를 물어야 할 때가 오면 주저없이 해산을 단행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아베 총리가 중의원 해산과 관련한 질문을 받을 때마다 반복해온 것이지만, 이번에는 주저없는 해산 쪽에 무게가 실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해산을 틈타서 다시 한번 아베 총리가 4연임을 꿈꿔볼 수 있는 가능성이 나오는 것인데, 이와 관련 니케이는 1986년 7월 나카소네 야스히로 당시 총리가 중참의원 동시선거에서 대승을 거둔 뒤 같은 해 10월 말로 다가온 총재 임기를 당규 개정을 통해 연장한 사례가 있다며, 아베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야당이 생각보다 집결이 잘 안되고 있어서 자민당이 압도적으로 대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입니다. 특히 아소다로 부총리는 해산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데, 아베 내각에 대한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상황이지만 야당이 힘을 결집하지 못하고 있는 틈을 활용해 조기 총선을 하면 승산이 높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당규 개정을 해서 아베가 자민당 후보로 정해진다면 총리 4연임으로 연결되는 것이죠. 상황이 이러다 보니 현재 차기 총리 지지율 1위인 이시바 시게루 자민당 정 간사장은 강한 반대의 목소리를 냅니다. 이시바 시게루는 국민에게 물어볼 쟁점이 없는 해산은 헌법의 취지에 크게 어긋난다며 조기 해산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저 야당이 결집 안 된다는 이유로 중의원을 해산하는 게 말이 되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자신의 지지율은 물론이고 4연임이 걸린 문제를 내심 모를 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 중의원이 해산될 가능성이 높으며 아베 총리가 다시 총리 후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자민당 내부적으로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보다 아베 총리와 연계된 파들이 많기 때문에 지지율은 이시바 시게루가 높더라도 자민당 후보는 아베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오히려 높은 것이죠.
한국에서는 많은 네티즌들을 중심으로 오히려 일본이 4년간 아베가 더 집권하는 게 낫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한일년 수출입 자료를 보면 무역 분야에서 2019년 대일 적자가 16년 만에 가장 낮은 것으로 나옵니다. 물론 최대 무역 적자국은 여전히 일본이지만 일본이 촉발한 수출 규제를 비롯해서 각종 역사 문제는 한국의 불매운동을 촉발시켰고 산업 분야에서 점점 더 일본 제품을 배척해 나가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는 부당하며 철회되어야 함이 마땅하나 그 가운데 한국의 소부장 산업도 기회를 맞았습니다. 정부가 9일 내놓은 소재 부품 장비 2.0 전략의 핵심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대응 차원을 넘어 소부장 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키운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소부장 분야의 공급망 관리 정책 대상을 기존의 대일 관련 100개 품목에서 글로벌 차원의 338개 이상 품목으로 확장하기로 했습니다. 공급 안정성 등 산업 안보 측면과 주력 산업 및 차세대 산업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금속, 기초화학, 섬유 등 6대 분야에서 338개를 선정하고 바이오, 환경에너지, 소프트웨어 산업 등 신산업 분야에서 품목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특히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비대면 산업 및 첨단 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늘려 오히려 한국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도약의 발판이 된 것이라는 평가도 받는 것입니다. 정부는 각종 첨단 산업 관련 R&D 지원을 위한 TF를 가동하고 국가 경쟁력을 키운다는 방침인 것입니다. 전세계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해서 코로나 시대를 맞아 정부의 역할이 훨씬 더 강화되게 되는데 공교롭게도 한국의 경우에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라서 한국은 남들보다 한 걸음 먼저 그러한 투자를 시작한 셈이고 이제 본격적으로 소부장 2.0 전략을 강력하게 추진해 일본과는 다른 길을 걷겠다는 포부를 밝힌 것입니다. 결국 네티즌들이 아베 정권이 집권을 더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는 한국이 기회가 되었다는 반어법인 셈입니다. 그러나 막상 일본에서는 아베노믹스가 과연 옳았는가 하는 물음이 코로나 이후 더욱더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일본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일본 중앙은행은 돈을 찍어내 일본 주식을 대량으로 매입하고 있으며 코로나 경기 부양을 위해 2,000조 원 이상을 쏟아부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일본 정부의 빚이 한계치를 넘은 것입니다. 짐 로저스는 이와 관련하여 돈을 찍어내어 부자가 된다면 아르헨티나와 베네수엘라가 왜 그렇게 되었겠냐면서 아베 총리는 후손들에게 일본 정부의 빚을 그대로 넘긴다며 최악의 총리로 기억될 수 있다는 의견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아베 총리가 사연임을 하게 되어 한국과 관계가 향후 5년간 악화된다면 과연 그것이 한국에 어떻게 작용할지, 양국의 관계는 개선될 수 있을지 일본의 차기 총리 관련 향방에